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우하우스에 대해서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텍스트를 보기 전에 그래도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바우하우스라고 이제 이름이 돼 있죠. 건물 데사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란드 듀칼 섹슨 예술 아카데미 그리고 그란드 듀칼 섹슨 공예학교, 이 두 학교를 합병한 건축물입니다. 이제 건축가인 발트 크로피우스라는 분이 이제 뭐 어떤 데는 월트 크로피우스 되어 있는데, 이 월트는 영어식 발음입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우리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발트가 맞죠. 발트 크로피우스 씨가 세워 이제 바우하우스라고 명칭을 붙였고, 원래 뜻은 이제 바우엔 동사, 여러분 영어 빌트처럼 바우엔 뭘 건물을 짓는다 할 때 명사가 바우 합니까? 가옥, 그죠? 그다음에 하우스는 이제 집이고, 그러니까 가옥 건물 이런 의미인데, 독일어로 하우스 바우를 거꾸로 해가지고 만든 이름인데, 이 바우하우스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과정에 예비 학습을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 교수진들 가운데에는 유명한 뭐 파울 클레나 바실리 칸디스키 뭐 이런 사람들, 20세기의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 관련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에 의해서 이제 일상용품을 이제 편리하고 수수하게 설계하는 게 이 바우하우스의 장점입니다. 독일의 국민성하고도 맞죠. 좀 실용적이게, 그죠? 또 이 바우하우스의 그 교수법,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법하고 교육 이념은 전 세계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지금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예술 교육 과정에는 이 바우하우스처럼 학생들이 기초적인 디자인 어떤 요소를 학습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 히틀러가 집권했던 1933년 나치 때 이 학교를 폐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생겨났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1919년에서 1923년 사이에, 자 여기 나와있죠. 1919년에서 23년 사이에 있었는데, 25년까지는 바이마르 공화국 알죠? 그 바이마르에 위치하고 있다가 1930년에는 데사우로 옮겼고 베를린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이제 생겼지만,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 건물 1919년에 생겼으니까 우리 2019년 때, 지금 한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 때 10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바우하우스 탄생 100주년. 그래서 관련 뉴스, 바우하우스 한번 볼까요? 실제 동영상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한번 봅시다. 독일 건축물들이 이렇게 실용적이고, 그렇다고 예술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예술성도 강해하면서, 그런데 이제 실용적인 걸 더 강조하죠. 실용성을. 이제 내부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들도 보관이 다 되어 있죠.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이제 전시했는데, 그 방문한 사람이 이제 찍은 동영상인데,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예, 이제 보면 수저도 이렇게 포크처럼 생겼죠.
독일은 이제 겔파 뭐 노란색이고 블라우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모형이죠. 자, 이렇게 내부를 보면서 우리가 아마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텍스트는 예술장에서의 바우하우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뭐 예술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이 앞에 조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할 필요는 없고 바우하우스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인데 21세기는 과거하고 다른 점이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디자인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첨단 기술이 그야말로 집약되어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로 치면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대형 컴퓨터 뭐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은 스마트폰이 요즘 웬만한 컴퓨터 기능은 다 하죠. 물론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도 성능은 요즘에 뭐 다 비슷하죠. 이제 성능만으로는 이제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뭐 식탁 위에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고 그죠? 음식도 뭔가 미적인 어떤 그런 게 가미가 돼야 되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디자인이 이제 결국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결국은 순수 예술은 아니고 이 순수 예술에다가 현실에 필요한 실용성을 접목시킨 것이 이제 응용 예술인데 이 응용 예술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디자인이죠. 지금 우리가 이 바우하우스 내부에 보면 전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바우하우스의 특징은 실용성과 이런 디자인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가 있고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거기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강조되는 시기니까 뭐 우리 자본주의 지금 체제인데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이런 시대에 살면서 결국은 생산성이 중요하고 또 생활 수준도 니보도 많이 향상되고 또 새로운 예술, 그렇죠? 소비자 계층도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술 분야로서 이런 예술의 어떤 그 현실을 반영한 우리 보통 세속화라 하죠. 그리고 옛날처럼 어떤 상류층 일부 상류층 인사들만 뭐 그 예술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서민들도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술의 민주화 이런 현상이 이제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바우하우스는 바로 이런 실용성하고 생산성에 이제 토대를 둔 현대의 디자인이나 또 응용 예술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예술 이념과 또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오늘날 디자인이나 응용 예술 관련해서 모든 전 세계의 교육기관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 이 바우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2019년에 100주년 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1919년에
아까 말했던 그로피우스, 발트 그로피우스가 이제 이 바이마르 시 당국의 이제 제안을 받아서 설립을 했댔죠. 처음에는 이제 조형 예술 학교로서 이제 해가지고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병행하고, 그래서 이게 독일 그 교육의 특징은 지금 뭐 바우하우스뿐만 아니고 대학 교육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초중 고등학교도 그렇지만은 이론과 실기를 항상 병행합니다. 그리고 실기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제 실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너무 이론에 그야말로 교과서에만 집중하고 교과서만 달달 외우면 시험 치면 끝. 그럼 실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응용하려고 할 때 제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이론 수업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실제 학교 내에 여러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습을 하고 실무를 배운 상황에서 사회에 나가니까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내용을. 그죠?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병행하고 실제 작품을 또 제작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고유한 예술이나 교육 이념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전통적인 그 대학 교육, 아카데미 교육에 좀 도전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이 이제 바우하우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설립자인 그로피우스가 기획한 그 예술이나 수공예, 또 예술과 기술, 또 이론과 실기 이런 걸 전부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의 프로젝트는 현대 예술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기술하고 또 기계 문명에 대해서 예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 발전된 기계 문명에 우리가 이제 직면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죠.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인간을 지배해서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장밋빛 긍정적인 미래만 그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작품을 통해서 보면은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만 나중에 그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서로 교차하는 그런 이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은 이 모더니즘의 새로운 예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우하우스가 결국은 조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예술과 수공예, 그 다음에 예술과 기술, 테크닉이죠. 여기서 기술은. 그 다음에 이론과 실기, 이런 걸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하는 과정은 당연히 변증법적 과정입니다. 정반합,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반자율주의고 반아카데믹한 그런 예술을 표방한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이 소논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또 바우하우스의 예술 이념과 생산 활동이 예술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술이 사회적 실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전제할 때, 예술장이라는 표현이 지금 제목에 나왔죠. 이 예술장을 규정한 사람이 브루디웨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죠. 예술장을 역동적 권력장으로 규정한 사람이 브루디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장 이론이 있는데, 이 장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깊이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고,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각주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각주를 보면은 이제 바우하우스에 관해서 보면은 우리가 건축만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뿐만이 아니고 회화, 그 다음에 무용, 연극 등 이
전통적 예술 분야죠. 방금 말했던 이 건축이나 회화, 무용, 연극이 이런 전통적인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일반 디자인 분야라든지 디지털 미디어의 그 디스플레이나 웹 디자인 뭐 이런 거 전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가 행해지는데 이 바우하우스의 이상이나 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철학 또 교육 나아가서 경영 분야 연구도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우하우스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분야를 막론한 다양한 연구가 바우하우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전부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한 부분만 할 겁니다. 장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은 해야 되겠죠. 자, 장 이론 들어가기 전에 텍스트만 보면 우리 조금 지루하니까 바우하우스 백준전과 관련된 그 뉴스 보도를 잠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등에 뜬 것처럼 가볍고 세련된 모습에 뒷다리 없는 의자부터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금속 주전자와 식기 도구까지 어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무려 1920년대 디자인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독일 예술학교 바우하우스의 오리지널 디자인 60여 점을 모은 기념 전시가 열렸습니다. 2019년에 현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디자인의 원형이 삶 속 깊숙이 스며든 바우하우스의 힘을 보여줍니다. 꽤 가시지 않으셔도 바우하우스 시기의 오리지널 빈티지 오브제들의 실질적인 오브제들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거나 기하학적인 미감을 살리기 위한 자재라든지 월 디자인 이런 것들에 같이 함께 신경을 썼습니다. 100년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도 개봉했습니다. 지난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 문을 열었던 바우하우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산업시대를 맞아 대량 생산을 모색하며 예술과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나치 세력의 중요한 게 이제 예술과 기술을 결합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술 지향적인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술을 위한 예술, 그죠?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힘든 소위 고급 예술, 상류층들만 누렸던. 근데 그걸 이제 초월해서 실용성, 현실을 수용한 거죠. 현실과 예술을 같이 조화를 이루게 한 게 이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치 시대 때 이제 한때 힘들었죠. 압박으로 14년 만에 폐쇄됐지만 그렇죠. 나치 압박 더 때. 나은 삶의 방식을 제공하자는 이념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나치 시대 때 압박을 받아서. 화려함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맞은 예술과 실용성이죠. 생활을 실현하려 했던 디자이너들의 실험과 혁신. 이제 우리 일상 속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일상생활을 강조한 실용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영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영화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예고편 간단한 거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볼까요? We are a multidisciplinary studio working with art, design, and architecture. We create design as a tool. So our goal is not creating lovely design things, but our goal is influencing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죠? 예. Muss ich das Recht haben, in der Stadt, da wo alle sind, zu existieren. 모두를 위한 거지 결국은. 그죠? 예. 옛날처럼 일부 상류층 사회를 위한 그런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죠. Can be programmed freely is probably the biggest pickup place for young people. But now in the 21st century, urban design and planning. 같은 독일의 국가니까 스위스. 절찬 상용중 이런 거는 또 잘 몰라요, 그죠? 그 보통 그걸 잘 안 해주니까 메인 예고편 한번 볼까요?
When you think of Bauhaus, you think of modern architecture, beautiful design, and colorful figures. Walter Gropius hat 1919 eine ganze Reihe von Künstlern als Bauhausmeister berufen, unter anderem Wassily Kandinsky. 이때도 이제 처음에는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 교수라고 프로페서라고 안 했습니다. 마이스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마이스터 알죠? 우리말로 보통 대가, 뭐 장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마이스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마이스터. 이제 나중에 다시 교수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Reinhold Feininger, Paul Klee und Johannes Itten. It didn't have to be chic or elegant, simply functional and affordable by anyone. People's needs, rather than the need for luxury. But now in the 21st century, 아까 urban 나온 design 글이네요. and planning is absolutely the key. Our goal is not creating lovely design things, but our goal is influencing society with our work. 이런 게 보면 어쨌든 독일 국민성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죠? 예쁜 것만 추구하고 실용성. 독일 사람들이 좀 실용적인 독일어로 프락티시,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용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했다는 게 조금 다르겠죠. 자, 이제 바우하우스 건물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텍스트로 돌아가 보면 브로디웨이 장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보면 이 브로디웨이가 이제 우리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을 이 장이라는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펠트죠, 펠트. 장. 뭐 뜻이 펠트 하면 뭐 분야, 들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장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가 벌어지는 장소 할 때 장, 그죠? 장 개념인데 그래서 브로디웨는 이 장이 어떻게 이제 장을 개념을 지었냐면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사이에 어떤 정통성의 독점을 둘러싸고 서로 투쟁한 그런 공간, 권력 다툼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을. 그래서 이러한 권력장은 정치장, 정치적 권력 다툼 공간이겠죠. 또 경제장, 경제적인 권력을 위한 다툼 공간이겠고, 문화장, 교육장, 학문장, 예술장 이런 다양한 하위 개념으로 또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장은 고유한 역사가 있고 또 자율적 규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부의 장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브로디웨가 자본 개념을 이제 도입하는데 자본은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디웨에 의하면 이 장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본의 양과 종류 그리고 자본의 구성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고 또 권력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브로디웨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것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이 마르크스의 경제 자본을 뛰어넘어서 자본의 개념을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상징 자본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각 주에도 지금 나오지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브로디웨가 자본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했죠. 보면은 첫 번째는 경제 자본, 금전이나 토지, 노동, 수입 같은 이 경제적 재화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본 게 경제 자본이고, 문화 자본은 어떤 거겠습니까? 문화 자본, 가정 환경이나 가정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나 골동품 이런 어떤 실물의 어떤 문화재, 또 학력 같이 제도화된 것도 다 문화 자본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사회 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회적 관계의 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본. 그러니까 사회 자본은 결국 경제 자본이나 문화 자본이나 상징 자본을 동원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에 있겠죠.
네 번째로는 의식이나 명예나 위신 뭐 이런 상징적인 효과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상징 자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본을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 장 이론은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도 나왔지만 여기 있죠? 장에 대한 개념.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거, 장이. 그죠? 그리고 이 장이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사이에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정을 벌이는 그런 공간, 권력 공간이 장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장 이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장 이론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장 이론은 이제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예술 및 문화 생산의 하위장, 장의 역사성, 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의 장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 조금 더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바우하우스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오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자 좀 소리가 크고 예술가들은 창작에 대한 열정이 있죠. 일단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이라서 한 3분짜리라서 잠깐 봅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리함도 추구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술가의 창의성과 진보하는 기술의 융합. 이것이 바우하우스에 담겨있는 디자인 정신입니다. 저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된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의 교장 발터 그로피우스라고 합니다. 건축가죠. 아하, 바우하우스가 발터 그로피우스 입장에서 화제 입장에서 설명하는 바우하우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십시다. 학교 이름이군요. 저는 예술과 산업의 통합으로 유토피아적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은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독일은 그런 영국이 부러웠습니다. 좀 늦었죠. 정부와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생기면서 인재 육성과 산업협동이라는 원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바우하우스를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학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하는 유명한 교수 중에 이제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독일이 이제 군소 공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국가로 통일되는데도 유럽에서 좀 늦었죠.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해서. 그죠? 다른 분야도 대체로 조금 늦습니다만 지금 유럽 연합을 보세요. 독일이 없으면 유럽 연합이 유지가 되지 않죠. 독일이 그만큼 막강한 경제적으로든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독일이 이렇게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죠.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자유를 추구했던 바우하우스에서는 교수라는 칭호가 없었죠. 마이스터. 스승을 마스터로. 마스터라는데 지금 이건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 독일어식으로 하면 마이스터죠. 학생들은 식인 도제로 불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도제. 가면무도회나 축제도 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마음껏 즐겼죠.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여도 스승과 제자가 과제를 놓고 토론할 때는 무척 진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술성이 가미된 합리적인 문화상품들을 선보이게 되었죠. 바우하우스에서 진행했던 예술적 실험들은 현대 디자인 교육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시 커리큘럼이 오늘날 미술대학 교과 과정에서 응용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의 커리큘럼이 오늘날까지도 미술대라든지 이런 커리큘럼에 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영향이 크다는 거죠. 완전 꿈의 학교네요. 그렇게 훌륭한 학교가 왜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나요?
하지만 바우하우스도 시대적 정치적 격변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나치당은 학교 이념과 교육 방식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재정 지원도 줄고 산업 협동 노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학교 문을 닫고 데사우란 곳으로 옮겨 제2의 바우하우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데사우로 옮기죠. 이때부터 좀 더 산업화를 위한 디자인 교육에 매진하게 되었죠. 유명한 건축가 미스 반데얼로에가 교장을 맡고 보다 혁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지만 1933년 바우하우스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겠네요. 지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죠. 당시 많은 지식인들의 미국행 대열에 디자이너들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 이제 나치 때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문인들이든 과학자들이든 망명을 많이 하죠. 나치의 어떤 그 압박을 펴서.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은 전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작가들은 이제 자기 작품이 또 불태워지고 우리 보통 분설하죠, 분설. 그래서 망명 작가들도 생기고 망명하는 과학자들. 그 덕분에 오히려 미국이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수상자들이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아인슈타인도 유대인 출신이죠. 그 미국으로 이제 망명하게 되고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사실은 독일에서 망명한 이 과학자들의 영향이 컸죠. 그렇죠? 그들은 각자 선택한 곳에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계승한 울름 조형대학이 세워졌죠. 바우하우스는 역사 속에 잠깐 등장했던 학교의 이름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에 끼친 영향도 크죠. 바우하우스가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간단합니다. 바우하우스에 대해 잘 기록된 책을 보면 되죠. 희귀하고 참고할 만한 책들이 많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예술과 기능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워낙 희귀 보느라 찾기 힘들겠네요. 걱정 말아요. 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죠.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가면 뒤에 가서 갑자기 현대 광고하는 내용이 나와버리네요. 어쨌든 이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책자가 있다니까 그걸 또 보면 되겠고 아마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되고 디자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배우기로 한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바우하우스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이제 히틀러 나치 시대 때 히틀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댔죠. 그래서 이제 폐쇄되기도 하고 했는데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역사 부분을 조금 보고 또 텍스트는 천천히 봐도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역사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봅시다. 한 14분 정도 되거든요. 네, 바우하우스 이전에 이제 얼굴은 독일 공작연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독일 공작연맹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독일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시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독일 제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나서 다른 미국이나 유럽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나라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으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성을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그죠? 것이고요. 그래서 건축가 무테지우스를 중심으로 산업가랑 예술가가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연맹이 독일 공작연맹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아르누보식의 어떤 장식성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기계 생산에 적합한 형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무테지우스는 전체적인 표준, 그다음에 완벽한 어떤 통일된 양식, 통일 규격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반데벨데는 그래도 여전히 개개인 예술가의 어떤 예술성, 창조성 이런 것들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봉착 상태에 있다가 1차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독일 공작 연맹이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보여줬던 혁신은 없었기 때문에 점차 활동이 점점 좀 약화되어 갔고 결국에는 1930년대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해산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앙리 반데벨데는 본인이 바이마르에 세워놨던 바이마르 공예학교를 자기 후임자인 발터 그로피우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발터 그로피우스는 계속해서 독일 공작 연맹에서를 어떤 시도들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혁신이 없다라는 걸 알고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바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려받았던 그 바이마르 공예학교에 바이마르 미술학교를 결합해서 새로운 학교로 재창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바우하우스입니다. 자, 이제 이 발트 그로피우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국 실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바우하우스의 효시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우하우스는 우리 뭐 디자인 계열도 그렇고 건축 계열에서도 그렇고 되게 자주 등장하고 좀 상징적인 그런 대상인데 막상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우하우스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건축학교고 특히 건축을 중심으로 수공예, 그 다음에 디자인, 회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종합 조형을 추구하는 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 발터 그로피우스는 이미 이름이 많이 널리 알려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였는데 독일 공작 연맹에서도 몇 개의 공장 건축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근대 양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건축 양식을 확립을 했습니다. 1925년에 국제건축이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면서 후일 이 양식은 이제 국제주의 건축 양식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1930년대에는 이제 전 세계 널리 보편화된 양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1930년대의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다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피우스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뭐 공예라든지 아니면 회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중세시대 땐 성당 건축을 통해 가지고 결집되어 있었던 것들이 다 각기 분화돼서 무질서하고 독립적인 양식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야말로 중세의 대성당을 건설하는 방식처럼 무실제가 아니고 이제 무질서 조금 지금 다시 예술을 결집시켜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 근대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예술가들은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런 것들을 마땅히 실천해야 된다라는 어떤 윤리적 강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피우스의 이러한 주장은 바우하우스 선언문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요약되어 있지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그렇죠. 요약한 내용을 보는 게 낫겠죠. 선언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나중에 텍스트에 보면 선언문이 일부 인용이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선언문 중 일부를 이제 바우하우스의 어떤 그 이념을 보여주는 선언문 중 일부니까 한번 봅시다. 그로피우스는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건축가, 공예가, 화가 이런 다양한 예술가 집단을 한데 모아서 종합된, 통합된 이념으로 교육을 하고 창조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미래 사회를 건설한 일꾼을 배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피우스가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바우하우스를 개교하고 운영하게 된 데까지는 여러 가지 영향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초반에 봤었던 영국 수공예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술과 어떤 공예의 구분을 없애고 그다음에 공예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술로 연주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총체적인 예술로서의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우하우스에도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 구성주의, 네덜란드에서는 베스트 이런 우리 텍스트에는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구성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1920년대랑 30년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 운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전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단선적인 흐름이 메인 흐름이 있었는데 1920년대를 전후로 그 메인 흐름이 한 갈래가 아니고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발생되는지 생각을 하면은 1914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발발을 한 뒤에 1차 대전이 이제 종식한 다음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이 사회 혼란기를 틈타서 러시아나 독일에서는 정치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다음 기술적인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동기 때문에 미술과 디자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상을 바라본 다양한 시각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뭐 문학 시간에 배우는 여러 사조, 뭐 낭만주의든 뭐 고전주의, 표현주의 이런 사조들도 보면은 그 앞에 사조에 반대되는 사조들이 보통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굉장히 어떤 파국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그 사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낭만주의 같은 경우 여러분 낭만주의 하면 우리가 로맨틱하다 아주 낭만적이다가 조금 그 유토피아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낭만주의가 발현되었던 시기는 유럽의 전쟁이 횡행해서 유럽의 전 국토가 거의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낭만주의가 유행했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고 싶다. 먼 곳을 동경하고 예를 들어서 동양이나 저 멀리 떨어진 서양이 아닌 동양을 동경한다든지 아니면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음을 동경한다든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혹은 꿈 그죠? 꿈 현실이 아닌 꿈 뭐 이런 게 이제 낭만주의와 관련된 그런 어떤 개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 시기에 오히려 낭만주의가 유행했다는 거 이런 게 전부 이제 이 디자인 운동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 것도 전쟁 이후에 어떤 시대적 어떤 상황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데스틸, 그다음에 구성주의, 그다음에 뭐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이런 디자인들은 우리가 이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조형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요. 바우하우스 이 교육 기간이 과정 끝나면은 이제 공작기 나중에 우리 텍스트에도 나옵니다. 기초 과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기초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보세요. 형태, 독일어로 이제 포럼이죠. 색상, 파르, 그죠? 이런 게 이제 기초 조형 학습에 들어갑니다. 기간에 들어가서 뭐 금속, 그다음 공작 과정. 나무, 뭐 흙,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인 재료,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술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예 어떤 기술들을 이 기초 과정과 공작 과정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단순화시키면 이론과 실습, 그죠? 그 내용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마하게 되는 기간이 되고요.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은 건축 과정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예술들을 종합할 수 있는지 또 실습에 들어가죠. 건축 과정도. 준 마이스터라는 자격을 얻고 졸업을 해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디자이너로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우하우스 교수진들은 우리가 지금 화가로서도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화가로서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술가들은 포럼, 그죠? 형태, 여기에 형태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교수진들이겠죠. 네, 뭐 모호이너지, 그다음에 칸딘스키, 파울 클레, 그렇죠. 우리 몬드리안, 텍스트도 나중에 나옵니다. 반데어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기 밑에도 나오죠. 쭉 보세요. 여기 이제 위쪽에도 나오죠. 요하네스 이텐, 라슬로 이너지, 바실리 칸딘스키, 파울 클레, 피에트 몬드리안, 미스 반데어로에 등 이런 게 이제 교수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수진으로 와서 학생들을 그 각 교육 과정에 맞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트 그로피우스에 대한 소개죠. 초대 교장입니다. 데사우로 옮겼을 때입니다.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 때 데사우로 옮겼죠. 공산품, 그래픽 디자인에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또 대표적인 바우하우스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대표적인 하죠. 작품 몇 개 볼까요? 마르셀 브로이어 바실레, 그 다음 체사 의자, 마르셀 브로이어 체사 의자.
이런 게 지금 다 지금 우리도 이런 물품들 많이 쓰죠. 비슷하게 생긴 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전자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전등 lam프죠. 이 1924년도 겁니다. 지금하고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그냥 체스판이죠. 이것도 23년 작품이에요. 자, 바우하우스는 총 4개의 단계로 전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전히 좀 더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마르에서 데사우라는 시로 이사를 하게 돼요. 이주를 하게. 자, 요때 데사우로 이주하게 되는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때 이 데사우 바우하우스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데사우 바우하우스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 시기에가 2기.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그로피우스는 교장직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기에 맞이해서 하네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새로운 교장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정부와의 어떤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으로서 학교가 많이 움직였던 시기였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도 교장에서 사퇴를 하게 되고 4기 건축가였던 미스 반데어 로에가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바우하우스는 그 전에 종합예술학교였는데 건축 중심의 건축 공과대학 정도로 그 학교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부 견해 때문에 계속해서 나치로부터서 탄압을 받았고 마침내 결국에는 나치에 의해서 완전히 해산되게 되는 퇴교를 맞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바우하우스와 연맹이 끊기지 않고 때 교장이었던 그로피우스는 히틀러 미국으로 집권했을 때 건너가서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건축을 지도를 했고요. 미즈 반데로에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건축 지도를 하고 오호 이너지는 시카고에서 자, 이렇게 됐고 바우하우스 의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역할을 했었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모던 디자인, 그다음 현대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일종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바우하우스는 또 하나의 그냥 그 자체의 양식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이념을 이제 실현시킨 그런 하나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의 통일과 규격화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를 했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의 통일과 규격화 문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규격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고장 쓸 때나 물품을 교체하려 할 때 규격화가 되지 않으면은 교체가 안 되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그 다음에 국제주의 건축 양식, 이것도 어떤 지금 요즘에는 뭐 대부분 표준화돼 가지고 작은 부품들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서 교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양식, 그 다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형 교육 과정 뭐 이런 걸 전부 바우하우스 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역사 이 정도로 마치고 MBC 뉴스 내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또 중간중간 깨는 분들도 있고 건축사 MBC 뉴스 Grammarly is a browser extension that provides in-depth writing feedback. 이거는 선전입니다. 네. 애플부터 이케아까지 이거네. 예, 이게 이제 MBC 뉴스 듣고 100주년 관련 행사 뉴스 듣고 마칩시다. 만든 아파트, 강철 의자, 우리 일상이 된 디자인들의 원형을 만든 독일의 예술 조형학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자전거의 철제 프레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탁자와 의자, 강철을 가구에 활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바우하우스 제1기 학생이자 세계적인 디자인. 지금 이런 물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쓰는 이케아 제품이라든지 좀 비슷한 느낌 들죠? 예, 전부 이제 시가점이 마르셀 되는. 브로이어의 작품으로 의자 다리는 4개여야 하고 탁자는 나무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그런 권위관념 때문에. 자전거의 금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의자와 책상과 테이블과 같은 가구들의 주요 골조를 만들었습니다. 바우하우스 교장이었던 미스 반데어로의 대표적인 바르셀로나 의자.
견고함이 돋보이는 주전자와 기능을 강조한 조명까지 바우하우스 출신 디자이너들의 작품 10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제품의 기능성과 재료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 바우하우스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생활에 대한 새로운 그 시도를 꿈꿨던 운동의 한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예술과 기술 그리고 건축을 통합해서 현대 생활 디자인의 큰 흐름이 전환이 되었다고. 바우하우스는 1919년 발터 그로피우스가 독일 바이마르에 세운 세계 최초의 예술 조형학부입니다. 바실리 칸딘스키, 파울 클레 등 유명 예술가들이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나치에 의해 14년 만에 폐교됐지만 디자인 철학은 아파트를 비롯한 현대 건축과 애플, 이케아 등 현대 산업 디자인의 뿌리가 됐습니다. It didn't have to be chic or elegant, simply functional and affordable by anyone. 예술과 기술의 조화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바우하우스의 실험과 혁신, 우리 생활을 바꾸는 대혁명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합시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바우하우스의 예술 및 문화생산 하이장에 대해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분이 넘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